안녕하세요. 캐나다 LPN학입니다. 제가 오늘은 환자 낙상사고 시 해야 될 1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인 LPN분하고 얘기하면서 환자 낙상사고 시 해야 될 일에 쭉 얘기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맞나 저도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경험이 생기면 뭐 내가 뭘 해야지 생각을 하고 쭉 진행하는 건 아닌데 이걸 저도 한번 써보니까 제가 약 15가지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롱텀에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널싱홈에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하스피럴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좀 갈리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12가지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넘어졌을 때 넘어진 상태를 보존할 것. 자, 넘어지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세가 굉장히 삐뚤어지거나 당장 막 출혈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존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는 기본적인 뭐 저기 퍼스트 에이드로 처치를 하시고, 그리고 자세가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일단 스파인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필로우나 쿠션들을 갖다가 머리에다 받쳐줘서 이제 좀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고 나서 어세스먼트를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충격은 어땠는지, 머리에 충격, 그리고 중요한 건 머리에 충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환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환자의 증언이 있는지, 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디멘샤가 좀 심해서 이런 증언할 수 없는지, 그리고 목격자가 또 있으면 좋겠죠? 목격자가 있는지 또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환자의 진술이 있는데 이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남녀 간의 차이가 조금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할아버지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 넘어졌을 때 안 아프다 그래. 안 아프다 그러고 별 문제 없다 그러고 난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괜찮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2차 사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대부분 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넘어지진 않았는데 크게 넘어졌고 나 아프다고 굉장히 많이 따라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엄살을 피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 2차 사고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프다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2차 사고의 률이 좀 적다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NVS는 뉴로바이털 사인이에요. 뉴로바이털 사인은 실시합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베드나 뭐 케인이나 윌체어에 부딪혔다든지 목격자가 없어서, 그리고 이 사람 진술이 신빙성이 없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머리에 어떤 충격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뉴로바이털 사인을 실시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Neurological Assessment예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탈 사인을 체크를 들어가는데 pulse, respiration, blood pressure, 그리고 뭐 O2 saturation,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upil size라고, reactivity 들어가고요. quality of hand grip strength도 체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되, 그리고 이게 글라스고우 코마 스케일을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점수로 이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멀쩡한지로 체크를 하는데, 이 체크를 하는 이유는 이 브레인에 과연 데미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스트로크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어떤 글로스코프 코마 스케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스코프 코마 스케일인데요. 이거는 아이 오프닝은 이 사람이 우리가 다가섰을 때 바로바로 눈을 뜨고 반응하는지, 아니면은 눈 떠보세요 얘기를 해야지 아이를 오프닝 하는지, 아니면 자극을 줘야 문을 뜨는지 없는지, 4, 3, 2, 1 점수를 먹이고요. 그리고 verbal response가 이 사람 oriented 한지, oriented 할 때 세 가지를 검사를 합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name, 그리고 place, time이에요. 그래서 이거 컨퓨즈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confused to name, confused to place, confused to 뭐 time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차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verbal response가 뭐 word만 얘기하는지, 단어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운드, 이런 식으로 사운드만 내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리고 motor the response를 체크를 하는데요. motor function response를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뭐눈 떠보세요, 스마일 해보세요, 아니면 주먹 져보세요, 제 손을 잡아보세요, 밀어보세요, 당겨보세요, 다리를 밀어보세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그런 명령을 잘 수행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보면 normal flexion, 뭐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런 명령 수행 못할, 우리가 이제 패시브적으로 움직이긴 한다. 제가 사진 좀 키워볼게요. 아까 줄였는데. 자, 이런 점수를 먹여서 총점은 15점이고요. 그래서 moderate나 severe 점수가 낮으면 이제 이거는
분명히 브레인 데미지가 있다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두를 두시고 좀 더 클로즈하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11 전화를 하신다는 거는 응급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몇 분이면 오니까 거기서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환자는 과연 블러드 티너를 복용을 하는가? 블러드 티너는 여기 대표적으로 warfarin이 있는데요. 환자에 따라서는 피가 이렇게 응고가 이제 빨리빨리 되고, 그리고 이제 띠해지고, 여기서 띠해진다 그러는데 좀 끈적끈적해지면은 블러드 클롯이 생기면은 이게 심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뇌로 가면은 여기서 스트로크를 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블러드 티너를 먹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블러드 티너를 먹고 머리가 어디 부딪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터널 블리딩 아니면 스트로크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11 EMS 스태프들이 오면 이걸 꼭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결정하실 때 응급 후송이 필요한가, ER을 보내야 되는가, 프랙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스트로크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응급 후송이 필요하겠죠.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중요해요. 환자 본인한테 있다 그러면 환자한테 설득만 하면 되겠죠. 이런 있어서 환자 뭐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실래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 그냥 보내면 되고요. 근데 가족한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퍼스널 다이렉티브라고 그래서 모든 전권이 가족한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쓰러져서 아픈데 병원 보내면 되지.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가족의 때에 따라서는 병원에 보내기 싫어하는 가족도 있어요. 이건 복잡한 얘기라서, 그리고 저희가 뭐 이거는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족한테 꼭 전화를 해서 확인을 받고 어프로브를 받은 이후에 병원을 보내셔야 되고요. 환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다. 퍼블릭 트러스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약해서 컨퓨즈해서 결정을 못해. 그 가족도 멀리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결정에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퍼블릭 트러스티한테 환자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그냥 전화해서 오피스에다가 메시지를 남기면 이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후송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할까? 시설에서 24시간에서 48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어디는 3일, 뭐 긴 데는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회사의 방침에 따라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된다면 어느 병원, 어느 유닛으로 가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병원에 트랜지션 유닛에 통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환자를 방금 보냈는데 이 사람 누구누구고, 그리고 이제 뭐 헬스케어 넘버가 있어요. 헬스케어 넘버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메카니컬 리프트를 써, 토럴 케어가 필요해, 그리고 뭐 피지컬 어그레시브에 아니면 버벌 어그레시브에, 그리고 어떤 행동에서는 뭘 꼭 해줘야 돼, 이런 얘기들을 어떤 특징들을 얘기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케어 플랜을 짜고,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거기 케어 플랜에 맞춰서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꼭 트랜지 유닛에 꼭 통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 이거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자꾸 안 해주면 나중에 매니저한테 불려서 혼납니다. 자, 그리고 가족에게 통보해 주고요. 주치의나 패밀리 닥터한테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후송 이후에 병원 입원 여부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병원 입원했다고 할 일은 없겠죠. 근데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사후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뭐 보고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인스턴트 리포트라고 해서 인스턴트 리포트 작성하시고, 포스트 포 리포트가 또 있고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어디는 또 어떤 리포트, 의사한테 줘야 되는 어떤 리포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걸 굉장히 몇 가지를 통일해서 간소화시켰는데, 제가 그 전에 일할 때는 뭐 정말 7가지 폼을 작성을 했어야 됐어요. 사람이 넘어져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페이퍼워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빼먹지 않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동안 격리하는 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회사 방침에 따라서 격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그 ER 닥터들이 대부분 서머리를 보내죠. 이 사람 이러이러해서 했는데 내가 이런 검사를 해봤는데 이런 검사가 문제가 없고, 어떤 문제가 있긴 한데 병원에 꼭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패밀리 닥터가 이런 거는 좀 팔로우 했으면 좋겠다라는 노트가 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ER 닥터들이 이런 글씨들이 거의 외계 문자가 날라와요. 정말 읽기 힘들거든요. 읽기 힘들면 다른 동료 LPN들을 찾아서 아니면 뭐 동료들을 찾아서 물어서 그거 꼭 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넘어가면 나중에 의사는 굉장히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잘 찾아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낙상 사고 실 때 해야 될 12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좀 스스로 한번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